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밀레니얼 이코노미 공동 저자이신 홍춘욱 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뵈니까 정들고 좋은데요. 네, 벌써 여러 번 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우리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20년,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그 경제 위기와 함께 부동산 폭락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그 예측하시는 그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별로 근거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경제 위기라는 게 네. 사람들이 다 그때 위기가 올 거야 그러면 위기가 안 와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가장 최근 비근한 예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제가 이제 그 연기금 세미나를 갔어요. 네. 연기금 세미나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다가 최근에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됐고 두 번째 더 나가서 2006년부터 미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세 번째로 미국 회사채의 가상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표 세 가지를 다 거론하면서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 놓은 거를 빨리 줄이고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걸 제가 이제 2008년 초에 이야기했으니까 엄청 빨랐죠. 그러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그 표정들이 다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애를 안 불렀지? 믿었네요, 박사님을. 뭐야?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정말 네. 쟤들 표현으로 생 깐다는 게 있는데 참 어디서 이상한 애가 와서 이거 오늘 세미나 누가 불렀냐? 뭐 이런 분위기에 질문 하나 안 나오고 고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참 제가 정말 느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증권사를 그만두고 은행으로 막 옮긴 터여서 내 증권사에서 이런 소리 하고 다녔으면 바로 잘렸다. 은행이니까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해도 참아주는 거지. 그 뒤로 뭔가 그쪽 기관 쪽은 아예 세미나도 못 가고 방문도 못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몇 달 안 지나서 그 연말이죠. 예, 뭐 연말에. 2달도 안 돼가지고 그 미국의 아주 큰 투자은행이죠. 베어스턴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 위기에 미국 JP 모건이라는 아주 큰 은행한테 합병되고 그 뒤 뭐 얼마 안 가서 이제 9월 달에 결국 리만 사태가 벌어지기 한 6개월 전 일인데 그때 아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경제적인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루비니 교수랑 그때 크루그먼 교수 같은 몇 명의 이코노미스트와 학자들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사람들 다 근데 바보 취급 당연히 저도 사실 증권사 다니다 은행 간 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분위기, 만장일치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대표님. 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고원 경기, 그러니까 올라가서 쫙 이렇게 안정적인 고성장이 이어지는 행복한 미래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디 뭐 이코노미스트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감히 해?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최근에 경제 위기, 특히 2020년이라고 그냥 날짜를 딱 못 박은 그런 식으로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 저는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년에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가 닥칠 만한 여러 가지 징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표들이. 뚜렷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무서운 게 전체 경제 지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왜냐하면 부동산은 대부분 가게의 유일한 자산. 대부분의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은 자산은 집밖에 없고 집도 보면 화장실이나 저기 거실만 내 거고 나머지는 뭐 은행 거나 저축은행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값 빠지면 치명타를 입고 이제 두 번째가 더 뭐냐면 이거 대출을 다 은행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망하면 아이고야 은행이 대출해줬다가 쫄딱 망하는 상황에서 이 은행들이 살아보겠다고 자기도 망하기 싫으니까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죠. 발버둥 치면서 대출 회수 은행이 만기 연장해 줄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은행이 야 돈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 뭐
답 없죠.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위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가지는 거고, 특히 솔직히 말해서 한국 부동산은 그렇게 뭐 열심히 안 보고요. 미국 부동산을 보는 거죠. 전번에 터져서 이 글로벌하게 경제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우리 다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미국 부동산 보면 지금 저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훨훨 다시 또 날아가고 있거든요. 적어도 뭐 이 정도 급박하게 뭘까요? 가격이 V자 반등을 하면서 지금 부동산이 작년 한 4분기 정도부터 바닥치고 올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금융위기가 닥쳐도 지금 뭐 내년 정도라기보다는 그 뒤를 보는 게 맞지. 그냥 뭐 2020년 딱 온다. 어우, 저는 뭐 그 용기가 부럽기도 하고 좀 무서워요. 하도 틀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뭐 저기 항상 그 이제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불황이 왔다. 그거 좀 뭐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불황이 온 적이 자주 있어요. 자주 있는데 최근 뭐 얼마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다 이야기했는데 요새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장기 금리, 이제 10년짜리 금리에서 2년짜리나 또는 3개월짜리 금리를 뺀 게 장단기 금리 차인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2008년에는 그게 2006년, 2007년부터 마이너스 갔어요. 그게 1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그 폭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참 굉장히 강한 신호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잠깐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이죠. 아유, 경제가 어렵구나. 이건 동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돈을 막 쏟아부으시고 있잖아요. 3번 연속의 금리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진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성장률도 마이너스 안 가고, 뭐 가상금리 이런 것도 상승 안 하고 부동산 가격도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3번 인하한 건 저 1998년에 보고 처음 봤거든요. 98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름도 좀 무서운 LTCM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헤지펀드가 있었는데, 이 헤지펀드가 뭐 한 30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헤지펀드였는데, 이 헤지펀드가 뭘 했냐면 돈을 엄청 빌려서 투자를 했던 거예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막 몇십 배를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니까 누가 이거 빌려줘서 손실을 입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절벽에서 죄송합니다, 네가 빌려주지 이러면서 서로가 그냥 못 믿어서 돈을 회수하니까 중앙은행이 보다가, 야, 내가 금리 인하해 줄 테니까 좀 진정 좀 해, 뭐 이런 사태였거든요. 그러니까 1998년 8월이었는데 8월에서 10월인데 그때랑 뭐 2019년 말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2019년도 와, 장단기 금리 역전됐어, 불황이 올지 몰라라고 다 겁을 먹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금리 인하해서 장단기 금리 다시 플러스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다음에도 정말 경제가 나빠지는지 한번 우리 관찰해 보자. 너 지금 좀 진정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제 위기의 어떤 신호탄이 됐었던 거는 이제 지난 이야기고, 지금은 워낙 저성장과 저금리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막 급등하지 않는 한은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딱 날짜 정해서 언제 망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7년 외환위기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예측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죠. 그때 네, 스티브 마벤이라는 그때 쌍용증권의 리서치 센터장 하던 외국인,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뭐 그때 시장에서 그 사람과 일종의 경쟁자 입장이었는데, 그 사람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뭐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그때는 이제 주니어니까. 그리고 2008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연구원 가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정말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좀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터져야 충격을 받는 거지, 다 위기 온다 그러면 그 전에 대비를 한다. 저는 이런 거고, 두 번째, 장단기 금리가
1997년이랑 또 2008년에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커져서 정말 심각한 장대금리의 역전이 벌어진 다음에 위기가 온 건 또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불황이 올 때 장대금리 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보여줘야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거지 아직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증거 기반 경제학 또는 불신을 아주 찬 이코노미스트 좀 까칠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책도 이걸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부한 거 정리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한 모습 옛날보다는 제가 좀 더 정확해진 예측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의 발버둥 중에 하나지 어떤 이 책에 뭐 정말 솔직히 말해서 뭐 아주 굉장한 정보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얻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또 우리 2030 세대들 힘들잖아요. 힘든 2030 세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투자의 아이디어도 좀 주려고 발버둥 치는 성과라고 봐야지 이게 뭐 확실한 정말 이것만 보면 100%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뭐 비밀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런 거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러한 어떤 그 경제 위기론이 막 퍼지면서 네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정리해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는 분들이 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기가 생기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때 이제 투자해서 돈 벌려고. 예, 줍줍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다 지칠 리스크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도 위기가 안 오면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참 모양이 나빠지고 더 나가서 그렇게 현금 계속 들고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위기가 안 올 때 뭐 근데 그래봐야 뭐 몇 달 정도일 거예요, 그죠? 네. 몇 년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러지 못합니다. 결국 그때 돼서 에이 내가 잘못했다, 속았다. 다시는 그 말 듣나 보자 그러고 투자를 하는데 그때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08년에 위기를 이야기했으니까 현찰을 좀 이렇게 확보하고 있었어요. 현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또 특히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2008년 3월인가 4월에 베어스턴스 딱 그 JP 모건 인수한 다음에 장이 안도랠리를 확 펼쳐서 끝났나 보다. 정말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약간 위험은 있었지만 역시 연준이 나서고 JP 모건이 나서니까 야 해결됐다 야. 그러면서 그래 그러고 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다 들고 있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내가 그걸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그 뒤로 제가 자산을 형성하게 됐는데 2008년에 그 경험을 딱 한 다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 방법을 알았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위기가 온다고 생각되시면요 달러를 갖고 계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이자 지금 1% 주는데 못 버티거든요. 즉 지금처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막 급락하잖아요. 지금 뭐 1150원 밑으로 갔나요? 아마 이 방송이 이제 나올 때쯤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1250원이었는데 지금 100원 그쵸, 빠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환율 100원 빠지고 사람들이 아무 리스크를 안 느끼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달러를 줍줍하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200원 밑에서는 달러를 산다 또는 1150원 밑에서는 달러를 산다 이렇게 저희가 룰을 정해서 꾸준히 달러를 확보하고 그 달러를 그냥 현찰 달러를 들고 있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걸 들고 저는 ETF를 샀어요. 그 뒤는 이제 ETF가 지금 그 뒤로 활성화됐으니까 그래서 달러 선물 ETF도 좋고요. 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환해지 안 하는 그러니까 괄호 열고 H가 없는 아시겠죠? 그 ETF를 샀는데 H가 붙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환차익을 먹으려고 투자하는 건데 뭐하러 했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달러 관련돼 있는 선물이나 또는 달러 관련돼 있는 채권 더 나가서 저 외화예금도 꽤 많이 갖고 있었어요. 즉 그렇게 잔뜩 들고 있었죠. 잔뜩 들고 있다가 2016년이 왔어요. 2016년이 연초가 됐는데 국제 유가가 뭐 100불이 20불 거기다가 더 나가서 막 저 환율이 달러 강세 출현해 가지고 그때 한 1,300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달러를 좀 정리를 했죠. 얼마를 정리했다까지는 말 못하겠고요. 정리하고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게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이제
재테크. 회사를 그만두게 돼. 은퇴하신 그 종잣돈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거기서 나왔죠. 정말 근데 투자를 통해서. 저도 근데 운이 좋았다. 모아가지고 계속 달러가 들고 있는데 영영 안 오면 이거 저도 보너마나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운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정말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붕괴되고 위험이 온다라고 생각되면 달러를 갖고 있으면 1,150원이든 밑에서 사서 경제 위기가 오면 외국인이 탈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 딱 달러를 팔아서 애국을 하는 거죠. 외환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달러를 팔면서 내가 안정자금이야 이러면서 시장에 딱 들어가서 환전하면서 몇십 퍼센트 환차익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난 이미 돈을 벌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어디가 제일 싸냐? 이러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을 그때 그 급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더 계속 그렇게 상황이 갈 것 같잖아요. 그때 또 특히 그 브렉시트가 또 6월인가 있었죠. 그 해 연말에 또 트럼프가 세상에 그 와중에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대세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할 그때 참 뭐 뭘 사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 자산 배분만큼 위기에 강한 전략이 없다. 그럼 평소에 그만큼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놔야 되는 거잖아요. 대비를 하고. 뭐 그냥 그 한국에 이제 저도 그때 한국 원화 자산이 훨씬 더 많았어요. 원화의 자산이. 왜냐면 월급을 원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착착 쌓여 있고 뭐 그 들고 그때 개인연금도 있고 ISA 이제 처음 뭐 나오고 할 때니까 ISA도 가입해야 되지. 거기다가 퇴직연금 IRA 이래서 뭐 각종 연금, 보험 이런 거에 잔뜩 있어서 사실은 달러의 비중이 제 전체 자산에서 아주 뭐 결정적인 비중은 아니었는데도 달러를 좀 몇만 불, 몇십만 불 들고 있다라는 게 종잣돈 역할, 그러니까 여유자금 역할을 하면서 딱 뭐 시장에 저는 다른 식으로 투자를 했지만 제 주변에 있었던 분은 그때 경매에 들어가서 정말 그때가 경매의 마지막 불꽃이었잖아요. 네. 그 뒤는 뭐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그렇죠.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 경매에 들어가서 정말 성공하신 분도 저희 주변에 계시고 또 그때 갭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근데 저는 무서워서 갭 투자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리스크가 있죠.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위기가 정말 온다고 생각되면 달러를 보유해라. 난 그러면 당신의 주장을 믿겠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똑같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달러 대신 엔이 더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자를 안 줘요. 여기 거기는 이자가 없어서. 제가 N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N은 간단하게 가격 변동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표현이 이상한데요. 수익이 없습니다. 한 책만. 조금만 완화된 표현을 내지 않니 경영 박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촌박하게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지금 이야기하자면 그 외화 예금이나 미국의 달러 선물 이런 걸 해놓으면 그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미국 달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도 많이 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도 좀 사고 채권을 샀을 때니까 그때는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또 채권에서 이자도 다 쿠폰이 나오니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망이 틀렸더라도 캐리한다고 그러거든요. 끌고 갈 수 있는데 애는 막 그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금리 0이거든요. 그런 게 차이가 있군요. 그걸 견딜 수 있냐? 진짜 현금처럼 좀 아무것도 안 주는 걸 들고 가시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